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은 기쁨의 차 7채의 강남 건물을 선택하고 형에게는 낡은 차고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형이 차고를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박상철 회장님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고 수십 년간 사업을 일구시느라 심장도 많이 약해지셨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재산을 모으셨죠. 그리고 겨울의 어느 이른 아침, 창밖에 하얀 서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신뢰받던 이명우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사무실은 고급스러웠지만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낡은 서류 냄새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 동생 지훈이는 가죽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연신 명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조이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구두굽으로 까딱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빠릿빠릿하고 사교성 좋고 일찌감치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 수완도 꽤 좋다는 평을 듣고 있었죠. 지훈이의 아내 유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미동도 없이 앉아 비싼 명품 가방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죠. 유미는 초조한 기색은 없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은 변호사님의 침착한 얼굴과 책상 위 두툼한 서류철, 그리고 제 얼굴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너무나도 익숙한 계산적이고 냉정한 탐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 장남인 민준이는 집안의 조용한 골칫덩어리였죠. 저는 지훈이처럼 사업에 재능도 없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야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연구원으로 일하며 책과 낡은 기억들을 벗삼아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지훈이와 유미의 눈에 저는 아마 실패자, 가족의 성공가도에서 비켜나 구석에서 살아가는 잉여 인간쯤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변호사님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돋보기를 콧등에 걸치셨습니다. 낮고 일정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유언장 첫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 가깝고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옛 추억을 회상하시며 저희 형제에게 서로 아끼고 보듬어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지만 지훈이는 이미 인내심을 다 잃은 듯 보였습니다. 동생은 작게 기침하며 변호사님께 본론으로 들어가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재산에 관하여 변호사님은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고 박상철 본인의 모든 재산은 세금 및 법적 절차를 마친 후 두 아들 박민준과 박지훈에게 상속될 것이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유미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바로 그녀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변호사님은 분위기를 더하며 잠시 뜸을 들인 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주요 재산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7채를 포함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이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미의 입꼬리는 감출 수 없는 미소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강남대로, 명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건물 7채.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꿈꾸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이 7채의 건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두 형제 박민준과 박지훈의 뜻과 합의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모든 결정권을 우리 두 형제에게 넘기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두 아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험이구나. 저는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를 쳐다보니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동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의 눈빛이었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아버지가 남기신 7채의 건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가 뱉어내는 말들은 돈과 탐욕으로 방 안의 공기를 끈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 강남구 강남대로 12번지, 대지 면적 150평, 지상 5층 건물로 현재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임대 중입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한 뼘의 땅이 황금 한 뼘인 곳. 어릴 적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곳을 지나가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건물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사람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단다. 그때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해 아버지 말씀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중구 명동 34번지, 대지 면적 200평,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축물로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장기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훈이가 꿀꺽 하고 침 삼키는 소리가 이 정적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유미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반짝이는 가죽 가방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죠. 명동 한복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 가치는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 테헤란로 대로변. 네 번째 건물, 압구정 로데오 거리 코너. 다섯 번째 건물, 가로수길. 건물의 주소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지훈이와 유미의 눈빛은 점점 더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가장 기름진 먹잇감을 노리는 두 마리의 맹수 같았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다른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 부부의 모든 정신은 저 7개의 거대한 재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7채의 건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와 유미가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이자 지위, 그리고 계급의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슬퍼졌습니다.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형제의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형제에게는 낡은 자전거 한 대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훈이에게 먼저 타라고 양보하고 뒤에서 뛰어 따라가곤 했습니다. 몰래 잠을 자지 않고 강가로 물놀이를 가고 빵 한 조각, 고구마 한 개도 나눠 먹던 여름날들. 그 시절의 형제애는 어찌나 맑고 순수했던가.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7개의 벽처럼 7채의 건물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건물, 용산구 이태원동 88번지, 현재 레스토랑과 바로 임대 중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목록을 다 읽고는 고개를 들어 우리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님의 유언은 명확합니다. 두 분의 뜻이 어떠하신지 저희는 그대로 기록하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녀석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형님. 지훈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형님은 사업이나 장사에는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정신적인 가치, 연구 같은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오셨죠. 녀석은 아주 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 앉은 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죠. 아버지가 남기신 가업은 관리하고 발전시킬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쇠락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평생의 피땀이 담긴 결실을 그렇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훈이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가업을 직접 잇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7채의 건물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수많은 재산 분할을 지켜봐 온 이 변호사님조차 놀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이의 선언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의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황금 같은 건물 7채를 녀석은 전부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녀석의 말에 담긴 뻔뻔함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부끄러움도 없이 아버지가 남긴 가장 핵심적인 재산을 전부 요구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긴장을 풀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훈 씨, 그 말은 본인이 7채를 전부 받고 민준 씨는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훈이는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유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밀하지만 강력한 남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신호였죠. 지훈이는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돈에 관심 없으시잖아요. 원래 소박하게 사는데 익숙하시고요. 그렇게 큰 재산을 손에 쥐면 오히려 걱정만 늘고 피곤해질 겁니다. 마치 정말로 저를 걱정해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죠. 제가 7채를 전부 맡아서 관리하고 사업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형제 둘의 책임을 제가 다 짊어지는 셈이죠. 대신 매달 형님이 편안하게 연구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모두에게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생활비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스스로 앞가림도 못하는 철부지, 기생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빼앗는 동시에 저를 자신의 동정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분노해서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동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 눈에서 무엇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조금이라도 남은 형제의 한 조각의 미안함.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저 모든 것을 손에 넣겠다는 결심과 맹렬하게 타오르는 탐욕의 불꽃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불꽃을 부채질하는 유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아주버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훈 씨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다 아주버님을 위해서예요. 혼자 사시는데 결혼도 안 하셨고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냥 저희 부부에게 맡기세요. 저희가 사업해서 돈을 불리면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요. 나중에 아주버님 늙고 병드시면 저희가 모셔야죠. 유미의 말은 지훈이의 말보다 더 독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제 사생활과 외로움까지 건드렸습니다. 제가 늙고 병들어 그들 부부의 부양을 받으며 손을 벌려야 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늙은 느티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명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지훈이가 똑똑하지만 너무 현실적이고 돈에 눈이 멀기 쉽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미가 야망이 크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여자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을까요? 왜 탐욕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날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바로 제가 직접 이 상황에 맞서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제 몫을 되찾기 위한 법적 싸움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부서지기 직전에 형제를 지키기 위해 양보할 것인지. 제가 너무 오래 침묵하자 지훈이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재산이 형님 손에 들어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사업이 뭔지 아시기나 하세요. 기껏해야 임대나 주다가 매달 푼돈이나 받으면서 언젠가는 사기당해서 다 날리고 말 거라고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5배, 10배로 불릴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녀석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제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 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숭고한 행위인 것처럼 말이죠. 탐욕스러운 자들의 논리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행동에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을 씌우려 하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에 작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등에 업어 키우고 빵 반쪽도 나눠 먹던 동생에 대한 실망감. 시간과 돈이 그를 갉아먹어 제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평온했습니다. 지훈아, 정말로 7채를 전부 갖고 싶니? 지훈이와 유미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훈이와 유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인 채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정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셨겠죠. 나도 별다른 의견은 없어. 제가 말을 잇자 유미의 입에서 아 하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이미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등이 의자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어졌습니다.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 7채 네가 전부 가져.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지훈이가 거만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거봐요. 우리 형님도 뭘 좀 아시는 분이라니까.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형님 은혜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모두의 주의를 다시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지훈이와 유미의 표정이 즉시 변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지훈이가 방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먼 곳의 한 지점을 향해 마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에 모든 재산은 두 형제에게 상속된다고 되어 있죠.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준 씨, 박 회장님 명의의 모든 재산은 두 분의 상속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7채의 건물은 내 것이고 나는 딱 한 가지만 받겠다. 그게 뭔데요? 유미가 즉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집이랑 땅은 아버님이 여기에 다 적어두셨는데 다른 게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 미소가 어리석고 기이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있어. 아버지가 남기셨지만 변호사님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지. 아마 서류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서일 거야. 저는 그들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우리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차고만 받겠다.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던 그 차고 말이야. 뭐라고요? 지훈이와 유미는 거의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상한 생물체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은 너무나 커서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뭐라고요? 지훈이가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그 썩어빠진 낡은 차고를 달라고요? 뭐 하게요? 거긴 쥐랑 바퀴벌레 소굴이라고요. 고물상도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걸요. 유미도 비꼬는 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제정신이세요. 수백억짜리 강남 건물 7채를 거절하고 고철 덩어리를 가져가겠다고요? 강남 땅 한 평이 지금 얼마인 줄은 아세요? 그 차고는 공짜로 줘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처럼 실리적인 사람들의 눈에 제 선택은 미친 짓,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수백억짜리 건물 7채와 다 쓰러져가는 차고, 어린아이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고는 그들에게는 버려진 공간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추억의 하늘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제게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쳐 주신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종종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사업이나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각종 공구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는 법, 엔진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스스로 고장난 것을 고칠 줄 알아야 한단다. 물건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수도 마찬가지야. 해질녘이면 기름 냄새 자욱한 차고에 부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여행 이야기,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인내의 가치, 연민,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제게 천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사업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 차고는 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곳이었고 제가 아버지의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선택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7채는 지훈이와 유미에게, 차고는 나에게. 아크오, 이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록해 주십시오. 모두가 증인입니다. 지훈이와 유미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심은 곧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로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바친 바보, 사무실의 경악은 금세 기묘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이와 유미는 더 이상 환희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정신병자를 보는 듯했죠. 형, 정말 확실해요, 형님.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되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승리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확실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유미는 서둘러 변호사님 쪽으로 몸을 돌리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합의서 바로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버님이 자발적으로 7채 건물 상속권을 포기하고 낡은 차고만 받겠다고 명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빨리 서명하고 절차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조급하고 서두르는 모습이 제 마음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횡재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제가 너무 어리석게 제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였고 의뢰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방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와 유미는 서로에게 바싹 붙어 앉아 이따금씩 무언가 속삭이며 킥킥거렸습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에서는 만족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은 아마 어떤 건물을 먼저 팔지, 어떤 최신형 외제차를 살지,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눈앞에 화려하고 부유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제 동생과 재수 씨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탐욕이 그들이 오랫동안 애써 쓰고 있던 가족애라는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돈에 조종당하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형제에도 짓밟을 준비가 된 완전히 낯선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변호사님이 합의서를 출력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두 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지훈이는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펜을 낚아채 서류에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유미도 재빨리 남편 옆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어 훑어보았습니다. 글자는 명확했습니다. 본인 박민주는 상속재산인 7채의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동생 박지훈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대가로 본인은 낡은 차고 창고에 대한 소유권만을 갖는다. 모든 것이 합의한 대로였습니다. 저의 선택, 저의 운명은 이제 흰 종이와 검은 잉크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한 단계를 마감하는 마침표이자 원치 않았지만 가족의 일부와 단절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서체는 제 자신처럼 단순하고 반듯했습니다. 됐다. 지훈이가 흥분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 변호사님과 힘차게 악수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 처리가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네요.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으면 꼭 변호사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친한 척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역시 우리 큰형님이 최고야. 걱정 마세요. 이 은혜 잊지 않을 테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하라고요. 그의 말은 공허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맙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패배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신엿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미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고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경멸, 승리감, 그리고 눈의 가시를 제거한 후련함까지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서류를 챙겼습니다. 변호사님께 인사를 하고는 거의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1초라도 더 머물면 제가 후회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승리자의 환호성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본래의 정적을 되찾았고 저와 이 변호사님만 남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선택이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니까요. 저에게는 저 차고가 그 건물 7채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 결정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아들의 이 선택에 미소 짓고 계실 거라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유언장 낭독은 제가 배우이자 관객이었던 한 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희로의 락을 모두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강남의 건물 7채를 포기한 것이 제게서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덜어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진한 차 한 잔을 우려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훈이와 유미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겠죠. 아마도 막대한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의논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질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얻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바로 가족애를 잃었습니다. 9시쯤 저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옛 본가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본가는 오래전에 지훈이 부부에게 주었고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독립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목적지는 그 땅의 끝자락, 화려한 저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자리 잡은 낡은 차고였습니다. 옛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나무 그늘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유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대문 밖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저는 집 옆에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은 뒤뜰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아버지가 옛날에 심으셨던 늙은 감나무는 잎이 성글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정원을 돌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차고 그곳에 조용히 낡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철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녹슬어 있었습니다. 푸른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양철 지붕은 젓갈색 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담쟁이 덩굴 몇 줄기가 이끼 낀 벽을 타고 올라가 단단히 붙어 있어 더욱 고풍스럽고 황량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버려진 창고에 불과하겠지만 저에게는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낑낑댄 후에야 낡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을 수 있었습니다. 자물쇠도 녹슬어 뻑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야 겨우 돌릴 수 있었습니다. 철컥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렸습니다. 퀴퀴하고 축축한 공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빛이 공기 중에 춤추는 수십억 개의 먼지 입자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거미줄이 구석구석
벽 모서리부터 잊힌 낡은 물건들까지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기계유 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시간의 냄새가 뒤섞여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기억의 향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제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왼쪽에는 천장까지 닿는 철제 선반이 있었고 거기에는 아버지가 수십 년간 모아오신 공구 상자, 낡은 엔진 오일통, 오토바이와 자동차 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몇 시간이고 앉아 무언가를 고치시던 목재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여전히 거대한 바이스와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스패너, 드라이버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작업대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두꺼운 먼지층이 손에 묻어났습니다. 그 먼지 아래에서 저는 우리 부자가 남긴 긁힌 자국과 기름 얼룩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굳은 살 박히고 기름때 묻은 손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앉아 어떤 기계 부품과 씨름하고 계셨고 입에는 늘 물고 계시던 파이프 담배가 있었습니다. 어린 민준이는 그 옆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호기심 가득하게 세상의 온갖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런 소리가 나요? 아버지는 결코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기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 가르침이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차고는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지였고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열정과 함께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물건에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와 교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먼지 쌓인 공간의 구석구석에 여전히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추억의 강에 잠겨 있던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를 먼지와 망각 속에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찾아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에 흩어진 잡동사니들을 모았습니다. 육체 노동은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공간이 조금 깨끗해지자 제 주인은 차고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물체에 쏠렸습니다. 두꺼운 국방색 방수포로 덮여 있었죠. 방수포는 낡고 해져 있었고 먼지와 새똥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어떤 곳은 쥐가 갉아먹어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적어도 안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사오신 낡아빠진 자동차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친구에게서 샀다고 하셨습니다. 차는 심하게 고장나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차를 고치려고 애쓰셨지만 결국 포기하고 마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차는 차고에서 조용히 잠들어 망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차를 볼 때마다 입을 삐죽이며 집만 좁히는 고철 덩어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눈에 거슬리니 고물상에 팔아버리겠다고 몇 번 농담하기도 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방수포의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위에 쌓인 두꺼운 먼지 때문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세게 당겼습니다. 무거운 방수포가 스르륵 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고 뿌연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손으로 코를 가리고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의 형체가 선명해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방수포 아래에는
저와 모두가 생각했던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 있었습니다. 클래식카. 전혀 낡지 않았고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짙은 비취색 페인트는 옅은 먼지층에 덮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하고 우아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차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라이트 테두리, 문손잡이에 반짝이는 크롬 디테일, 모든 것이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68년식 시트로텐 DS였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업계의 여신이라 불리며 당시 우아함과 기술 혁신의 상징이었던 차.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차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살짝 문지르자 먼지가 겉이고 흠집 하나 없는 광택 있는 페인트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남몰래 이 차를 복원하고 보물처럼 아끼셨던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철저히 숨기셔야 했을까요? 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단지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하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차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 안의 경이로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중 화살표 모양의 로고부터 흰색 테두리가 있는 타이어까지 모든 디테일이 오리지널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중고차가 아니었습니다. 한정판 모델, 전 세계의 어떤 클래식카 수집가라도 탐낼 만한 수집품이었습니다. 이 차의 가치만 해도 지훈이가 막 받은 건물 2채보다 더 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재산의 일부란 말인가? 모두의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재산.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도 아버지의 시험의 일부였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그 안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강렬한 호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차 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반짝이는 크롬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은 현대의 차들과는 달리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가죽과 고급 목재의 독특한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우아함과 향수의 향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거의 숨을 멈췄습니다. 차의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좌석은 크림색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세월에 따라 색이 바래긴 했지만 찢어지거나 해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두나무로 만든 독특한 원스포크 핸들은 여전히 광택이 났습니다. 원형 기계식 계기판, 크롬 버튼, 모든 것이 막 출고된 것처럼 깨끗하고 정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차를 복원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작은 신전처럼 여기셨던 겁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부드러운 천연 가죽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잘 닦인 나무의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을 맛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가 이곳에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손도 이 핸들 위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앞을 향해 아마도 어딘가 먼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저와 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앞에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은 붉은 벨벳 안감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좌석 뒤의 수납 주머니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 매트를 들어 올려도 그 아래에는 깨끗한 금속 바닥뿐이었습니다. 약간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버지가 그저 아끼시던 클래식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신중하고 과묵한 분이 이 차를 일부러 숨기셨다면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시선이 다시 한번 대시보드를 훑었습니다. 대시보드는 하나의 커다란 통나무 판으로 덮여 있어 매우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라디오 바로 아래 나무판이 대시보드 하단과 만나는 부분의 나뭇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정교하게 절단된 선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죠.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검지손가락으로 그 절단선을 따라 문질러 보았습니다. 완전히 매끄러웠습니다. 살짝 눌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것이 비밀 수납 공간이라면 분명 여는 장치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매우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너무 뻔한 장치는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주변의 버튼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조절 버튼, 와이퍼 버튼, 라이트 버튼, 모든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제 시선이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시가 라이터에 멈췄습니다. 그 시대 자동차에서는 아주 흔한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신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를 사시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것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시가 라이터를 잡고 평소처럼 당기는 대신 안으로 깊숙이 힘껏 눌러보았습니다. 딸깍 아래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라디오 바로 아래의 나무판 일부가 살짝 튀어나오며 작은 틈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손가락 끝을 그 틈에 넣어 당겼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안감을 댄 비밀 수납함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제 숨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수납함 안에는 총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 아니라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는 광택이 나는 흑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정교한 동장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꿈틀거리는 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지 않아 한 손에 겨우 들어올 정도였지만 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견고해 보이는 작은 동 자물쇠로 잠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다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들어 가볍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다. 바로 내가 찾던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숨겨두신 진짜 비밀이었다. 자동차가 아니라 이 상자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유산의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비밀 수납함을 다시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로브 박스, 좌석 밑, 심지어 재떨이 안까지 다시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열쇠를 다른 곳에 두신 걸까? 아니면 이것 또한 저를 위한 또 다른 시험일까? 저는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의 문을 찾았지만 열 열쇠가 없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까? 저는 차고 안을 둘러보며 아버지가 중요한 물건을 두시던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어지러운 잡동사니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는 무심코 고개를 숙여 시동키가 꽂혀 있는 키뭉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동키 하나만 달린 단순한 키뭉치였지만
그 옆에는 작은 미니어처 스패너 모양의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죠. 직감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키 뭉치를 뽑아들었습니다. 작은 스패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단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부분을 돌려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힘을 주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스패너 몸통 안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나무 상자의 자물쇠와 똑같은 모양의 아주 작은 동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신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모두의 눈앞에 열쇠를 숨겨두셨던 겁니다. 정말로 인내심 있고 눈썰미가 좋은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작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을 때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가볍게 돌리자 찰칵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돈이나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상아색 편지 봉투였습니다. 겉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아들 민준에게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옆에 두었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건의 여러 은행의 예금 통장들. 각 통장에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신문에서나 이름을 듣던 대기업들의 주식 보유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언급하신 적 없는 황금 입지의 토지 소유권 증서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재산 전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조용히 구축한 거대한 숨겨진 제국이었습니다. 강남의 건물 7채는 이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집어들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그분처럼 여전히 힘있고 단호했습니다. 아들 민준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네가 너만의 길을 찾았고 내가 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겠다. 이런 방식으로 너와 대화해야만 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강남 건물 7채,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이다. 내가 일부러 모호한 유언을 남긴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함이었다. 내 동생 지훈이가 똑똑하고 약삭빠르지만 너무 성급하고 실리적이라는 것을 안다. 녀석은 눈앞의 화려함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 유미가 그 길로 녀석을 더 빨리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들을 탓하지는 않는다. 탐욕은 인간의 일부니까. 하지만 핵심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 평생의 노력을 맡길 수는 없었다. 2차고 2차,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유산이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지식이고 경험이며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 모든 것의 기반이다. 나는 오직 너만이, 내 아들 민준이만이 기억의 가치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인내심 있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오직 너만이 저 화려한 건물들 대신 이 낡은 차고를 선택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따뜻한 마음과 비범한 침착함을 가졌다. 그것이야말로 계승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이 자본을 현명하게 사용하거라. 내가 미처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들을 이어가 다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뿌리를 절대 잊지 말아라. 지훈이에 관해서는 녀석에게 교훈을 주어라.
스스로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울 것이다. 녀석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 큰형으로서 넓은 팔로 안아주어라. 우리 가족은 결국 함께여야 한다. 나는 항상 네가 자랑스러웠다. 너의 아버지 박상철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막대한 재산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사랑과 이해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성공하지 못한 자식, 아버지의 실망이라는 자격지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이해하셨으며 당신의 유산을 이을 사람으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고 밖을 보니 해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며칠을 차고에서 보내며 물건들을 정리하고 클래식카를 닦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버지가 남기신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하는 동안 지훈이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산을 즐기기 위해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건물 2채를 즉시 매각한 것이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건물과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코너 건물. 가장 가치가 높고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2채였습니다. 지훈이는 작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대형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번개처럼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훈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니? 아버님이 남기신 땅인데 위치가 얼마나 좋아. 천천히 제값받고 팔아도 될 텐데 그렇게 급하게 팔면 손해가 막심할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손해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빨리 더 많은 현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던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출퇴근용으로 타던 고급 세단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눈부신 붉은색의 슈퍼카가 들어섰습니다. 차가 드나들 때마다 부아앙 하는 굉음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그 과시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차고 안에 있던 저조차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다음은 유미였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여성 사업가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사모님으로 변신했습니다. 매일 한정판 명품 가방,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시계, 아마도 단 한 번만 입을 값비싼 드레스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추억이 깃든 집을 유흥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밤늦게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모두 돈 많은 재벌 2세, 3세들이었고 그들은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양주를 마시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뒤편 차고에 있던 저는 정원을 사이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악 소리와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가꾼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과시와 방탕한 향락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혀 질투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요. 차고에 앉아 아버지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욱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건설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순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파괴한다. 지훈이와 유미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너무 많은 사탕을 받은 아이들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가 썩을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은 돈을, 아버지의 평생의 피땀을 허영과 무의미한 것들에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훈이가 당당하게 외쳤던 가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말이 지금은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몇 달간 실컷 놀고 즐긴 후 지훈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유미가 돈을 낳게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가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타성 투기였습니다. 그는 거액의 돈, 듣기로는 테헤란로의 세 번째 건물을 판 돈 전부를 강원도의 한 해안가 부동산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의 옛 거래처 사장님이 착오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강원도에 짓는다는 무슨 파라다이스 시티 프로젝트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다던데 사실인가? 저는 신문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읽은 적이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휴양 리조트, 연 30% 수익률 보장, 천금 같은 투자 기회 등 화려한 미사역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동생 좀 잘 타일러 보게. 그 프로젝트 아주 수상해. 시행사는 이름도 없는 신생회사고 법적 서류도 불분명해. 내가 사람 시켜 알아봤는데 전부 다 사기야. 그냥 불법으로 투자금 모아서 돈 챙겨서 튈 속셈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 중에는 상업계에서 겪으신 경험을 기록한 두꺼운 수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방법, 사기의 징후를 알아채는 방법을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 시티 프로젝트는 아버지가 경고하신 모든 위험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수익률, 불투명한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투자자들의 탐욕을 파고드는 방식.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경고해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스스로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형제애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뛰어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신호가 아주 오래 울린 뒤에야 지훈이가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형, 바쁜데. 지훈아,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네가 강원도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지훈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나한테 설교하려고. 내 사업에 대해 형이 뭘 안다고 그래. 형은 그냥 형 고철 덩어리 안에서 조용히 지내. 난 지금 큰일 하는 중이니까 형 설교 들을 시간 없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무력감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노력했지만 녀석은 제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만함과 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약 2달 후 신문들은 일제히 파라다이스 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 대표가 수백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 전액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황량한 벌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지훈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남의 건물을 팔아 마련한 수십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훈이를 위한 첫 번째 교훈,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른 교훈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
지훈이와 유미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슈퍼카의 굉음은 더 이상 매일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잃은 것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존심에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투자와 인맥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뛰어난 투자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술, 의료, 심지어 청정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셨습니다. 모두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투기가 아니라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였습니다. 이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하려면 초기 유동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금을 해지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면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은밀한 자금 조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차고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트롯 데스에 대해 남기신 기록에는 그가 전 세계에서 공들여 수집한 매우 희귀한 오리지널 부품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교체 부품이 아니라 클래식카 수집가들이 아주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명확하게 메모해 두셨습니다. 필요할 때 이 부품 몇 개를 팔아 초기 자본을 마련해라.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마련해 두신 길이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유명 경매 회사, 아버지의 오랜 인맥 중 하나와 연락했습니다. 저는 지시에 따라 작은 부품 3개를 골랐습니다. 오리지널 계기판 시계, 금 도금 로고 세트, 그리고 크리스탈 잿더리, 외부인에게는 그저 낡은 고물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경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차고에 앉아 노트북 화면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종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낡은 부품 3개가 상상도 못할 액수에 팔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자금이었습니다. 골동품 수집계의 소식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한 미스터리한 수집가가 시트로템 DS 부품 몇 개를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았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지훈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사업계 친구나 전문 잡지 같은 곳에서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차고에서 일하고 있을 때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거만하거나 짜증 섞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탐색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형이 최근에 차고에 있던 낡은 물건들 좀 팔았다며. 그래.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형이 그걸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던데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견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녀석 안에 의심과 질투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낡은 물건들이야. 운이 좋아서 값을 좀 잘 받았을 뿐이지. 저는 일부러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호함은 지훈이가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탐욕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값을 좀 잘 받았다고? 형, 나 속이지 마. 그깟 고철 덩어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돼? 아니면 그 차고 안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숨겨져 있는 거 아냐? 아버지가 거기다 보물이라도 숨겨두신 거야? 그의 질문은 저를 슬프게도 우습게도 만들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돈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물은 지식이고 통찰력이며 인내심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훈이는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에게 보물은 오직 금은보화,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질투의 불씨가 공식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그날의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마음속에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의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다름 아닌 유미였습니다. 며칠 후 그들 부부가 갑자기 차고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빨간 슈퍼카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빌린 듯한 평범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배쑥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선 유미는 명품 드레스로 애써 우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긴장과 분노로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고 문 앞에 서서 제가 클래식 카를 닦고 있는 모습을 총알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인사도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형, 이 차고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저는 태연하게 닦던 천을 내려놓고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말했잖아. 낡은 물건들과 아버지의 추억뿐이라고. 추억. 유미가 비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식초처럼 시큼했습니다. 추억 팔아서 수십억을 벌어요, 아주버님. 더 이상 저희를 애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를 속였어. 처음부터 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멍청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우리한테 그 서류에 서명하게 만든 거지, 안 그래? 유미의 뒤틀린 논리에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양보한 형을 교활한 사기꾼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 자신의 무지와 탐욕을 순진한 피해자의 믿음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상상이야, 재수 씨.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 앞에서 명확하게 서명했어. 나는 차고를 선택했고 너희는 건물 7채를 선택했지. 양측 모두 자발적인 선택이었어. 자발적? 지훈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와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인데 그게 자발적인 거야? 형은 이 고물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몰랐잖아. 형이 진실을 숨겼어. 이건 사기야. 우리한테 재산을 다시 나눠줘야 해. 다시 나누자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미 건물 3채나 팔아버렸잖아. 그게 뭐? 지훈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졌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었어. 형 몫이니 차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시 감정평가해서 반으로 나눠야 해. 이 클래식 카랑 형이 숨기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저는 지훈이를 보고 그 뒤에서 남편을 응원하며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유미를 보았습니다. 문득 그들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고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자신의 미숙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큰 재산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건물 7채를 더 준다 해도 그들은 어차피 유흥과 어리석은 투자로 모두 탕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 돼, 지훈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끝났어. 내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야. 형, 지훈이는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꿈도 꾸지 마. 형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끌고 갈 테니까. 법이 너 같은 사기꾼 편을 들지 우리 같은 피해자 편을 들지 한번 보자고. 그는 마지막 말을 소리치고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유미는 저를 불에 댈듯이 쏘아보고는 서둘러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고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무한한 정적과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형제에는 이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게 정면으로 거절당하자 지훈이의 자존심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 복수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보물 없이도 스스로 사업을 재건할 수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 아주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유령 프로젝트 사기 사건 이후 사업계에서 지훈이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한 번의 어리석은 사기로 날려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맡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지훈이는 도박꾼들이 흔히 그렇듯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어두운 길로 부추긴 배우는 다름 아닌 유미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걸 되찾아야 해요, 여보. 저는 집안의 옛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은행이 안 빌려주면 사채라도 써야죠. 딱 한 번만 크게 성공하면 원금이랑 이자 다 갚고 아주버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돈까지 남을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서울의 암흑가를 주름잡는 백상어라는 별명을 가진 거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살인적인 이자와 잔인한 빚독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이에게 백상어는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별다른 담보 없이 간단한 차용증 한 장에 서명하고 거액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서명이 자신의 목에 걸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지훈이는 몰랐습니다. 돈을 손에 넣은 지훈이는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세력이 매일같이 주가를 띄우고 내리는 소위 작전주에 모든 돈을 쏟아부으며 단타 매매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아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뺨을 후려칠 수 있을 만큼 빨리 말이죠. 처음 며칠은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서 그의 계좌는 급증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 차를 사고 다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사방에 자신의 천부적인 사업 재능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의지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는 이 말이 제 귀에 들어가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전해 들었지만 마음만 더욱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아니라는 것을, 행운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수첩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장을 도박판으로 여기는 자는 머지않아 판돈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후 시장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훈이가 보유한 작전주들은 브레이크 없이 폭락했습니다. 그는 손절매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만함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손실을 버텨내려 애썼고 심지어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백상어에게 돈을 더 빌려 물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물을 탈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계좌는 매일같이 증발했고 백상어의 빚은 원금이 이자를 낳으며 악성 종양처럼 불어났습니다. 거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지훈이는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빚의 굴레가 그의 목을 단단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부자가 되려던 길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백상어의 빚 독촉 압박이 날로 커지자 지훈이와 유미는
원래 계획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민사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꽤 유명한 로펌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진실을 왜곡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교활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은 교활한 문체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상속재산의 진정한 가치를 고의로 은폐했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공동상속인을 속여 재산 분할 합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그날의 재산 분할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차고 안의 모든 자산, 클래식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재평가하여 50대 50 비율로 재분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은 즉시 가족 지인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네 두 아들 이야기, 재산을 포기한 어리석은 형과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던 탐욕스러운 동생. 이제 그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에서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교활한 늑대,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동생이었던 지훈이는 친형에게 사기당한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는 정말로 아연실색했습니다. 지훈이와 유미가 이 지경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명예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저를 모든 사람의 눈에 비인간적이고 의리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명우 변호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우리 편입니다. 그 합의서는 양측이 서명했고 증인도 있는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들이 뒤집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일을 크게 벌여서 민준 씨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누군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친동생과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니, 그와 그의 변호사가 교활한 말로 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들어야 한다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아직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인 준비 단계에 있을 때 지훈이의 재정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식 투자는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날마다 이자가 불어나는 거대한 빚뿐이었습니다. 백상원은 인내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협박 전화가 효과가 없자 그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와 유미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온몸에 문신을 한 험상류는 남자들이 저택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부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온 동네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무서운 살기를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백상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이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시간 다 됐다, 동생. 원금이랑 이자 다 갚든지 아니면 이 집. 그는 아직 지훈이가 임대를 주며 보유하고 있던 마지막 건물, 압구정 건물을 가리켰다. 이 집은 내 것이 되는 거다. 매매 계약서는 이미 준비해 왔으니 서명해. 지훈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울고
저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내 소송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내 이자는 기다려주지 않거든. 서명하든지 아니면 너희 부부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하든지. 조폭들의 위협과 백상어의 냉혹함 앞에서 지훈이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헐값에 집을 넘기는 사실상의 빚 변제용 매매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네 번째 건물,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재산 중 하나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건물을 잃은 것은 지훈이와 유미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화려한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울렸던 부유한 친구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었고 경멸당했으며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이전에 감히 상상도 못할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셔 속에 광기 어리고 잔인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극을 절정으로 치닫게 할 생각. 그날 밤 지훈이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숙한 골목의 허름한 술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쓰디쓴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쓴맛을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집, 친구, 자존심,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빚쟁이, 비참한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제 모습이 다시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반짝이는 클래식 가엽, 차고 안에서 평온하던 제 모습, 그가 위선적이고 조롱하는 듯하다고 여겼던 그 모습, 왜 재능 있고 활동적인 자신이 이런 꼴이 되었는가. 반면 자신이 항상 무시했던 저는 자신의 보물과 함께 유유자적하고 있는가. 그 불공평함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분노를 치명적인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상어였습니다. 채권자는 그에게 단 1초의 평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나, 동생. 그 집 하나로는 내 빚을 다 못 갚아. 이자는 시간마다 붓고 있다고. 어떻게 할 셈이야?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지훈이는 공포와 술기운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백상어가 전화기 저편에서 비웃었습니다. 내 시간은 끝났어. 더 이상 빚 대신 내놓을 것도 없잖아. 아니면 내가 사람 보내서 내 마누라랑 얘기 좀 해볼까? 꽤 예쁘게 생겼던데. 그 조폭의 비인간적인 협박은 지훈이의 뺨을 때리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술에서 확 깨어났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그를 휩쌌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유미가 걱정되었습니다. 유미가 자신을 이 길로 이끈 장본인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지훈이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유일한 살 길, 마지막 배신. 잠깐만요. 지훈이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주 값비싼 물건이요. 백상어가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지훈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 남은 마지막 잔인함을 쥐어짜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도덕의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제 형, 민준이 형의 차고에 있는 클래식 가요. 그는 이를 갈며 제 이름을 뱉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예요. 그 가치는 강남 건물 한 채보다 훨씬 더 커요. 거기로 가서 가져가세요. 그게 가장 값비싼 재산이니까. 그는 말해버렸습니다. 굶주린 늑대떼에게 가장 맛있는 먹잇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친형을 팔아 넘겼습니다. 순간 그는 그 차가 원래 자신의 것이었어야 한다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형을 호랑이 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여느 때처럼 차고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신의 크롬 디테일을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이 섬세한 작업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다가올 소송의 번잡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차고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정원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금속 위를 스치는 천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평화는 갑자기 깨졌습니다. 쾅! 차고의 철문이 엄청난 힘으로 걷어차이며 열렸습니다. 문은 벽돌벽에 부딪혀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팔에는 용과 봉황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선두에선 아마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얼굴에 긴 흉터가 가로질러 있어 매우 흉포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칼이나 몽둥이는 들고 있지 않았지만 손에는 쇠파이프와 큰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차고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저는 손에 아직 천을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한한 슬픔이 마음속에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이며 누가 그들을 이곳으로 보냈는지 알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차고를 한 바퀴 훑어보더니 그의 시선은 반짝이는 클래식카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오, 예쁜데 내 동생놈 말이 맞았어. 꽤 돈이 될 것 같군. 그러고는 저를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책상 물림, 손에 흙 한 번 묻혀보지 않았을 것 같은 남자. 네가 지훈이 형, 민준이 맞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화나게 한 모양입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묻는 말 안 들려? 옆에 있던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네, 제가 민준입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흉터 남자가 야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 동생놈이 우리한테 빚을 졌거든. 갚을 돈이 없어서 이 차를 가져가서 빚 대신 받으라고 하더군. 말되지? 이건 제 재산입니다. 지훈이의 빚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거라고. 흉터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부턴 우리 거야. 너희 형제 빚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물건 가지러 온 것뿐이니까. 자, 이제 순순히 차 키를 내놓든지 아니면 그는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그 부하는 큰 망치를 높이 들어 올려 시트로즈에 반짝이는 보닛을 겨냥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쁜 쇠붙이를 진짜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주지. 선택해. 그들은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것, 아버지의 가장 신성한 유품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려워하고 무릎 꿇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만 찾아온다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날부터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해 왔습니다. 저는 흉터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제가 낡은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흉터 남자는 오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경찰에 신고하게. 해봐. 걔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
내 차가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보자고. 우리 시간 별로 없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던 번호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112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의형제이자 아는 사람만 아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박 사장님, 박 삼촌의 번호였습니다. 편지에서 아버지는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만 박 사장에게 연락해라. 바로 지금이 그때였습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냐? 박 삼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네, 삼촌, 저 민준입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옛날 차고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흉터 남자와 그 패거리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무슨 문제인데 말해봐라. 박 삼촌이 물었습니다. 네, 백상어라는 분의 친구분들이 좀 놀러 오셨네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백상어라는 이름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차를 잠시 빌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삼촌께서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화기 저편의 박 삼촌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거기 가만히 전화 끊지 말고 있어. 나머진 내가 처리하마.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흉터 남자는 인내심을 다 잃었습니다. 끝났냐? 내 연극 끝났냐고. 이제 우리 차례다. 그가 망치를 든 부하에게 내리치라는 신호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하가 망치를 막 들어올리는 순간 흉터 남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본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오만하고 흉포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하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굴했습니다. 네, 형님, 접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흉터 남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 뵙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처럼 무해해 보이는 책상 물림이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보스, 바로 그 백상어를 그렇게 질겁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저기, 민준 씨. 그는 더 이상 기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돌아서서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꺼져. 다 꺼져. 이 새끼들아. 굶주린 호랑이 같던 그들은 순식간에 꼬리 내린 개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은 망치와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서로 먼저 나가려고 아우성치며 차고에서 도망쳤습니다. 마치 1초라도 더 머물면 큰 재앙을 만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담장 밖 한쪽 구석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유미, 그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계획, 가장 잔인했던 한 수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 무서운 힘을 그들이 항상 무시했던 큰형이 알고 보니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조폭들이 사라진 후 차고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훈이와 유미는 여전히 두 개의 조각상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유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붕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신념과 세계관의 붕괴였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준 진정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모든 계산과 음모는 너무나 작고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 끔찍하게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가족애와 보호막까지 모든 재산을 포기했던 겁니다. 지훈이는 떨었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갈 깔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그는 흐느꼈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형, 제발 용서해줘. 그는 더 이상 남은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후회와 수치심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미도 얼굴을 감싸쥔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네.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주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스스로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번의 추락은 그가 정신을 차리기에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일어나, 지훈아.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담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 끝내자. 다음 날 저는 지훈이의 빚을 백상어에게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조폭 세계와 어떤 관련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은 건물 중 하나를 지훈이 부부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제가 등기 서류를 지훈이에게 건넸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나 이거 못 받아. 난 자격이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질투가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간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 제발, 제발 나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돈도 집도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잘못을 갚을 수 있도록 일하고 싶어. 아버지 옛날 공장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청소든 집 나르는 일이든 뭐든지 할게.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옛날의 동생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싶어하는 동생. 이야기는 몇 달 후를 배경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처럼 화려한 결말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로 가족 소유의 한 생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생산직 직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고 겸손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높은 층의 제 사무실에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유산, 돈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책임과 길을 잃었던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 아버지의 유산은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두 형제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마침내 그 교훈을 배웠다고 믿습니다.